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단지 슬픔만이 아니었다. 성북구의 고요한 골목 끝, 검은 철문 뒤로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 오늘 이곳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하얀 국화와 종이로 만든 조화, 구불구불 피어오르는 향내, 그리고 장송곡의 낮고 느릿한 음률이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틀째 이어진 한지수 여사의 장례식. 남편 강도연 회장, 50대 중반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그는 평소 강단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하루 종일 문상객을 맞으며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어려있는 고통은 숨길 수 없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집사 최상우는 조용히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강 회장을 힐끔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생전의 한 여사는 자선 활동에 헌신했던 인물.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던 그때였다. 철문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이봐, 이 꼬마야, 들어가면 안 돼.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무작정 저택 안으로 달려들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초췌의 나이. 누더기처럼 헤어진 옷의 얼굴과 손에는 마른 흙이 얼룩져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의 등장은 조문객들을 멍하게 만들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조용한 장례식장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곳에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소녀는 두 눈을 붉히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런 장례, 한지수 여사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에 식장은 얼어붙었다. 몇몇 중년 여인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누군가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강 회장의 시선이 소년에게 꽂혔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소년에게 다가갔다. 뭐 누구냐 넌? 왜 이곳에 와서 이 무엄한 짓을 하는 거냐? 소년은 눈물이 고인 채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나무예요. 제 어머니가 한지수 여사님께 치료를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고 여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몸이 못하셨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댔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강도연 회장은 흔들리는 심정을 감추려 애썼다. 한 여사가 임신부를 돕겠다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소년이 그 아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당장 이 아이 내보내요. 결국 그는 냉정한 듯 말했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소년은 끌려가면서도 외치었다. 여사님이 떠날 수 없어요. 저희죠. 아직 마음을 못 놓으셨어요. 무거운 철문이 다시 닫히며 조용했던 장례식장에 향냄새만 남아 천천히 퍼져갔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고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영정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소년의 등장, 그 한순간이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내 오래 감춰졌던 진실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이 하나둘씩 떠나며 점점 조용해졌고 하얀 국화꽃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조명과 향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 한지수의 사진에 꽂혀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도연에게 죄책감과 회한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집사 최상훈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회장님, 그 소년의 말 혹시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틀 전 아내와 마지막 다툼을 떠올렸다. 한지수는 한 임산부를 도와야 한다며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어찌 알아. 그의 말에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내는 끝내 자신의 뜻을 접은 듯 보였다. 하지만 과연 완전히 포기했을까? 그 시각,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한 달 동네, 또 녹슨 지붕 아래 허름한 방 한 칸,
윤나무는 겨우 집에 돌아와 있었다. 나무야, 괜찮니? 흰머리가 성성한 외할머니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다가와 손자에게 물었다. 또 어디 다친 건 아니니? 그렇게 오래 나가 있더니? 나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어깨를 떨었다. 손에 남은 상처는 붉게 부풀어 있었고 눈가에는 잔뜩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할머니, 나 실패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집 사람들은 날 그냥 쫓아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외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감싸 안았다. 아야, 그럼 부잣집 사람들, 내 말을 어찌 믿겠니? 게다가 상도 치르고 있지 않니? 하지만 넌 잘했다. 용기 냈잖니. 나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안정을 찾은 듯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이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예요. 나무가 펼쳐 보인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울의 부잣집 부인 한지수님이 날 도와주겠다고 했다. 꼭 연락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본다. 내 아이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난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글은 다 쓰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필체는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에는 제발 이라는 단어로 끝나 있었다. 엄마는 정말 기다려줬어요. 한지수 여사가 약속을 지키러 와줄 거라고. 나무는 종이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실을 찾아야 해요. 엄마를 위한 그리고 여사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나무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단단했다. 다음 날 저택에서는 여전히 장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도연 회장의 마음은 더 이상 조문객이나 의전 절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상훈아, 도연은 집사를 불렀다. 그 아이? 윤나무.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 아이가 말한 일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어? 최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자신의 판단이 부인을 힘들게 했고 어쩌면 그녀를 외롭게 떠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한지수 여사의 장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남겨진 이들에게 남긴 미완의 약속, 그리고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윤나무는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속 의지는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또 그 집에 가볼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나 다른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줄지도 몰라요. 외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쪼그라든 손으로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다만 조심해라. 괜히 또 다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 편이라는 건 꼭 기억해라.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열어 검은색 보자기로 쌓인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건넸다. 배는 채워야지. 가는 길에 먹어. 나무는 그걸 조심히 받아들고 외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마지막으로 본 뒤 천천히 집을 나섰다. 가슴 한쪽엔 엄마의 유서를 고이 넣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도심을 가르는 대로 그 끝에 자리한 화려한 고급 저택. 전날의 소란이 무색하게 경비원들은 평소처럼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나무는 이번엔 무작정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길 건너 큰 은행나무 뒤에 숨어 출입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지켜봤다. 혹시라도 어제의 집사, 초해쌍훈이 나타난다면 그를 향해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오전 10시쯤 기적처럼 익숙한 모습이 저택 안에서 나왔다. 바로 최 집사였다. 나무는 주먹을 꼭 쥔 채 용기를 내어 나무 뒤에서 나왔다. 집사님, 최상우는 멈칫했다. 목소리를 알아차린 듯 돌아본 그는 어제의 소란스러움이 떠오른 듯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소년의 진지한 표정과 붉어진 눈을 보자 그의 태도는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어떻게 또 왔니? 여긴 아무나 들여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 꼭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한지수 여사님과 관련된. 진짜로요? 나무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최상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적힌 흐릿하지만 절절한 어머니의 글귀. 그는 문득 자신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과거의 풍경을 떠올렸다. 한 여사님께서 예전 정말로 어떤 임산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었지. 그리고 회장님은 반대했었고 최상우는 눈을 감았다. 들어와.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윤나무는 처음으로 고급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응접실,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강도연 회장이 눈을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장례식장에서처럼 냉철하고 묵직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왔군. 이유는 뭔가? 나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전 어제처럼 소란 피우지 않을게요. 다만 제 어머니가 여사님께 받은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최상훈에게 시선을 보냈고 최 집사는 손에 든 편지를 건넸다. 잠시 침묵, 그리고 종이를 읽는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기엔 분명히 지수 씨가 나와 아기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며칠만 기다리면 서울로 데려가 준다고 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울렸다. 이 편지, 어디서 난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직하셨던 거예요. 제게 남긴 유일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고 싶어요. 도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still 도와줘야 돼요. 마음속에서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선한 일을 하려다. 끝내 그의 반대에 부딪혀 무너졌던 모습이 저다. 나도 이젠 알아야 할 것 같군. 진실을. 그날 이후 강도연 회장은 윤나무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인의 과거 그녀가 홀로 감당했던 수많은 선행과 상처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며칠이 흐른 후 장례식은 마무리되었고 저택은 조용해졌다. 하얀 국화꽃이 아직도 마당 여기저기에 시들어 있었고 어두운 복도마다 향냄새가 여전히 감돌았다. 강도연 회장은 아내의 유품이 정리되지 않는 방 앞에서 한동안 멈춰섰다. 한지수 여사가 생전에 쓰던 서재, 생전 그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던 공간이었다. 그 문을 열기까지 그는 2번, 3번 망설였다. 회장님, 집사 최상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 소년의 어머니, 이름이 윤선이였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기록 속에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 도연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나도 알 것 같아. 서재하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창겐 시든 화분이 책상 위엔 펼쳐진 차에 멈춰버린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첩을 조심히 집어들었다. 또 중간쯤 한 페이지에 반쯤 지워진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선희 씨 상태가 악화됨. 일단 연락은 했고 도시로 데려와 치료해주기로 했다. 도연에게는 아직 말 못함 오늘 밤 편지 작성.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그녀는 나 몰래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건가.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윤선희 씨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뜯기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윤선희 씨께 저는 당신을 꼭 돕고 싶습니다. 도연 씨가 많이 반대하지만 저는 당신과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찾아갈게요. 제발 그때까지 잘 버텨주세요. 진심으로. 한지수 드림.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 그러나 그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다. 도연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고집, 그의 의심이 아내의 선의를 꺾었다. 그리고 결국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도연은 나무를 다시 저택으로 불렀다. 작은 거실에 마주 앉은 2 사람. 도연의 눈빛엔 무거운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나무야, 네가 말했던 모든 것 내가 확인했단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사님은 진짜 우리 엄마를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 그 편지 나도 받고
그 기록도 찾았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나는 그때 지수를 믿지 못했어. 의심이 앞섰고 위험할 거라 판단했지. 그래서 반대했고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내 어머니도 그렇게 떠나신 거고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내게 사과하고 싶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갰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막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도와주고 싶다. 나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여사님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 진심이었고 그걸 남기고 가셨어요.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말이 아내의 미소와 겹쳐졌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그녀가 이루지 못한 약속들을 자신이 대신 실현하리라. 지금은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은 사과라도 진심이면 닿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은 점점 깊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담장을 넘어 저택안까지 스며들었다. 한지수 여사의 서재는 이제 기념공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메모들, 사진들, 그리고 미완의 편지들은 액자 속에 조심스럽게 전시되었고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는 이웃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 강도연 회장은 매일 아침 그 방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를 손에 든 채 아내의 메모를 읽고 책상 한 귀퉁이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날도 그는 무심코 책장 아래 깊숙이 박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느 때처럼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 권의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띄었다. 이건! 그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엔 지수가 병원 봉사활동을 하며 남긴 일기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윤선희 씨를 만났다.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단단한 사람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 감당하려는 눈빛이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도연에게 말은 못하겠지. 오늘 나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태명이란다. 귀엽다.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아이? 도연은 멈춰선 채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한 통의 편지처럼 쓰인 문장이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도연보다 먼저 떠난다면 부디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우리도 한때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 아이는 살아남았으니 반드시 빛 속으로 데려가야 해요. 제발,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도연의 심장을 조여왔다. 우리도 한때 아이를 잃었잖아요. 기억은 먼지를 걷고 다시 떠올랐다. 수년 전, 지수와 도연은 하나뿐인 아이를 잃었다. 출산을 앞두고 지수가 겪은 극심한 합병증, 병원의 실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날 이후 지수는 점점 조용해졌고 도연은 일에 더 파묻혔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말없이 가라앉은 채 두 사람 사이에서 굳어졌던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다. 단지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이후로도 항상 누군가의 아이를 도우려 했다. 나무야. 며칠 후 도연은 윤나무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저택이 아닌 강 회장이 새롭게 준비한 재단 사무실에서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걸린 지수의 사진, 그리고 옆에는 한지수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다. 나무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게 뭐예요?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이제 내 어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그리고 너는 이곳의 첫 번째 후원자야. 제가요, 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약속을 위해. 이건 지수의 마지막 소원과도 같으니까. 나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 정말 끝난 건가요? 여사님의 마음이 이제야 전해진 건가요? 이제야말로 제대로 시작된 거야.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윤나무의 교육 지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등록금 미납자로 남지 않았고 가난을 이유로 교실 뒤에서 숨죽이지 않아도 되었다. 도연은 그의 멘토가 되었고 최상훈 집사는 조용히 그의 후견인을 자처했다. 지수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녀가 생전에 도왔던 사람들, 묻혀있던 기록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나무라는 소년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무는 지수의 서재를 찾았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사님, 저 이제 괜찮아요.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그곳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는 듯했다. 1년 후 서울시 성북구 겨울을 지나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재단 건물 앞들의 벚나무에는 연분홍 꽃봉오리가 톡톡히 맺혀 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며 따스한 햇살을 맞았고 사무실 안은 여느 때처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윤나무에게 이날은 조금 특별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검은 볼펜으로 자기 자신에게라고 적힌 그 봉투는 1년 전 한지수 재단이 개소되던 날 나무가 스스로에게 쓴 편지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봉투를 찢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 읽었다. 윤나무야, 이걸 읽고 있다면 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겠지. 어머니도 여사님도 널 믿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울어도 돼. 하지만 멈추지 말자. 꼭 나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편지를 꺼내보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약속을 되새길 때였다. 재단 2층 회의실. 나무야, 결정했니? 강도연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와 물었다.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눈빛이 느껴졌다. 나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 유학 가기로 했어요. 장학 프로그램 합격했어요. 뉴질랜드 쪽 NGO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봉사랑 교육,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다. 여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 회장님, 나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엔 세상 모두가 적처럼 느껴졌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누가 내 얘기를 믿어줄지도 몰랐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제 뿌리처럼 느껴져요. 그 말 들으니 나도 기쁘구나. 근데요, 전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두렵고 어떤 날은 엄마 꿈도 꾸고 아침에 눈 떠서 허무할 때도 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다. 누구나 흔들린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지수도 그랬고 나도 너를 보며 배웠다. 며칠 후 윤나무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방은 작았지만 안에는 그가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창밖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엄마, 여사님, 저 이제 떠나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그 순간 창가에 바람이 섰다다. 점다엔 페이 초보저였다기. 벚꽃 한 송이가 창문 틈으로 살짝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 꽃잎은 조용히 그의 노트 위에 내려앉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외곽의 작은 마을. 부드러운 안개가 초록빛 언덕을 감싸고 있었다. 새벽녘. 윤나무는 조용히 커튼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멀리 양떼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다. 창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와 바람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나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함께 기숙사에 지내는 인도 출신의 친구. 사니아가 웃으며 말했다. 응?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 나무는 웃었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익숙한 도시의 소음 도승 도시의 소음 대신 이 낯선 자연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무는 이곳의 NGO 센터에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다. 소수민족 가정, 난민 2세, 청각장애 아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리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무는 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다가갔다.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아이들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가 자기 이름을 송글씨로 정성껏 써서 전해주고 간식도 직접 준비하며 다가가자 아이들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이 하나가 말했다.
선생님은 진짜 우리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선생님은 멈춰서 듣고 웃어요. 그 말에 나무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어쩌면 자신이 지수 여사님께 처음으로 받았던 느낌이 이제는 자신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 성북구 한지수 희망재단. 그 무렵 강도현 회장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재단의 활동 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지수의 뜻을 넘어 더 많은 생명을 밝히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외 파트너로 윤나무가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가 선정되었다.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어. 도현의 말에 재단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윤나무는 뜻밖의 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 한지수 희망재단 강도현. 제목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나무야, 세상에 빛을 전하는 법을 이제는 너도 잘 알겠지. 우리 재단의 차세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줄래?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는 뜻이란다. 인천국제공항 1년 반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 윤나무는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해지고 있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최상훈 집사였다. 많이 컸구나. 많이 늙으셨네요. 둘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한지수 희망재단 5주년 기념식. 넓은 강당,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참석한 수많은 후원자들. 무대 위에 선 윤나무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윤나무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름도 몰랐던 한 분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엔 감동, 감사, 그리고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어느 봄날 한지수 재단의 정원 한켠에 윤나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들려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사님,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그의 앞에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과거의 그처럼 길을 잃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나무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려는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윤나무가 어떻게 해외에서 더 큰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숨겨진 진실과 만나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나 나무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도 꼭 남겨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게요.